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바람도 불고 곳곳에서는 눈도 내렸습니다. 겨울다운 겨울이긴 합니다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 대중교통 이용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번 주 아주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먼저 얼마나 추운지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임서인 기자, 고속버스 터미널에 나가 있다는데 지금 많이 추워 보이는군요. 네, 밤이 깊어지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귀가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은 정류소 추위 가림막 등을 이용해 잠시나마 강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정말 너무 추워서 냉동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다리니까 되게 편하고 따뜻해서. 고속버스 이용객도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진 기온에 패딩과 장갑으로 무장한 채 종종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울 전역엔 밤 9시를 기해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수원과 용인 등 경기도 내 28개 지역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도 한파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수은주가 더 곤두박질쳐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5도를 비롯해 대관령 영하 19도, 대구 영하 9도, 부산 영하 6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에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려 서울 영하 7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인 25일 낮부터 다소 풀릴 전망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충청과 호남 등 서해안에는 오늘 20cm에 이르는 폭설이 또 쏟아졌습니다. 한파에 눈보라까지 겹치면서 눈길 연쇄 추돌 사고가 속출했고 항공기, 여객선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는 모레까지 최대 70cm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다고 하니 오가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눈 쌓인 도로에서는 자동차가 연신 미끄러집니다. 산간 고갯길은 곳곳이 통제됐고 고속도로에서는 눈길 미끄럼 연쇄 추돌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호남과 충청 등 서해안 일대에는 오늘 20cm에 이르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눈이 오니까 이거 안 치우면 계속 쌓여갖고 더 힘들어져요. 폭설에 강풍까지 겹치면서 전국의 항공기 8편과 여객선 72척도 줄줄이 발이 묶였습니다. 서해안과 제주에 모레까지 최대 70cm가 내린다는 소식에 어민들도 눈을 치우느라 분주합니다. 작은 배들은 이제 바람 불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잘못하면 이제 침몰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강원 산간에는 일주일 만에 1m 넘게 눈이 쌓였는데 지난 주말 설악산에서는 금지 구역에 오르던 등산객 2명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해진 구간에서도 폭설 속 겨울철 산행은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인 등산로를 걸을 때는 평소보다 2배 빨리 체력이 떨어집니다. 탐방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데다 폭설에 길을 잃기도 쉽습니다. 길도 잘 안 보여가지고 그 길이 좀 잘못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눈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전문가들은 안전과 방한용품을 잘 챙기고 조난에 대비해 휴대전화 위성 추적이 가능하도록 GPS 기능을 켜놓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상임고문단을 만나서 마지막 의견을 들었는데 총선을 앞두고 당이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서야 한다는데 원로들 대부분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비대위원장을 추천하는 절차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이 모였습니다.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한 당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수의 원로들은 한동훈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총선을 이끌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상황이 100배 12축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다만 일부 원로들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한 장관에게 다른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선거를 지휘한다면 좋겠다는 얘기했고, 전날 사실상 정치 입문을 선언했던 한 장관은 이틀째 국회를 찾았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의견 수렴을 끝냈다며 마지막 판단 과정에 들어갔음을 내비쳤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은 마쳤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과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당의 새 비대위원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가 끝난 뒤인 모레쯤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대표직 사퇴 이후에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 지역구인 울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대표직 내려놓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당내에선 전직 당대표의 이런 행보가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당 대표직을 맡은 탓에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제 울산 발전과 남구 미래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 울산 남구을은 김 전 대표가 17대부터 19대, 21대 총선까지 4차례 당선된 지역구입니다. 사실상 내년 총선 지역구 출마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요? 당의 한 의원은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우려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퇴 직전 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 여러 해석을 낳았는데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선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언급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참여 계획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김 전 대표는 대표직 사퇴 의사를 SNS를 통해 알려 논란이 됐는데 자맹을 이어가는 와중에 지역구 관리에 나선 것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내용의 녹취 파일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거듭되는 윤심팔이 논란에 당심과 민심이 모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데 한편에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듯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한 봉사단체 모임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벽에 걸려온 전화를 20번이나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행사는 100여 명이 참여한 공개 행사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울산 지역 정치인은 박 의원은 평소에도 대통령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자랑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윤심팔이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의 행동도 잇따라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11일엔 김기현 전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이 나서 김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집단 행동에 나서 논란이 됐는데 당내에선 친윤 의원들이 이른바 윤심을 앞세워 여론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비공개로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면 당이 분열되고 총선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듯한데 정작 이 대표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대표에 비해 김 전 총리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반 동안의 비공개 오찬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전 총리께서 막 창당을 예고하시고 이건 상당히 지금 당으로서 어려운 국면이잖아요.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이 전 대표를 만나 대화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행 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함께 강성 지지층의 행동을 이 대표가 자제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산이든 강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했지만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기로 한 것 외에 이 전 대표와의 회동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비대위를 계속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니까 그런 전제 조건으로는 제가 보기엔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의 만남을 지켜보겠다던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며 신당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한 달 만에 이번엔 민영배 의원이 여당을 향해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보복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기영 전 부대변인에 대해서는 공천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오현주 기자입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론되자 당내에서 인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빗대 불임정당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민 의원은 몇 분 뒤 반쪽 정당이라고 수정했고 나중에는 이마저도 삭제했습니다.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입당을 두고 같은 표현을 썼다가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 의원은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서툴러 올라갔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성을 향한 언어폭력이자 비하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달엔 자신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 발언을 할 때 별다른 제지 없이 웃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부대변인에게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1심 선고 뒤 부대변인직에서 물러났지만 대리기사가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총선 전국의 최대 이슈로 등장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선 총선 후 수용 검토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단 현재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수용 불가능한 독소 조항이 여러 군데 있는 만큼 이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독소 조항 문제를 지적한 바 있죠. 여기에 대한 야당의 움직임은 어떤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8일 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권에선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내년 총선 이후 수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이 여러 독소 조항을 담은 특검법을 총선 전에 처리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한 특검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총선 이후 독소 조항을 뺀 특검법은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고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년 넘게 수사했지만 제대로 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말 그대로 총선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수사를 해서 혐의를 못 밝힌 사건이 또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친명계에선 야당 정치인 수사도 미룰 거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처음부터 뒤로 미뤄야 되겠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권의 독소 조항 비판은 한동훈 장관이 참여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다른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대통령 부인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입니다. 특히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홍 기자, 어제 한동훈 장관은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까지 하던데 이건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겁니까?
네, 여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총선 전국에서 수사 상황이 생중계될 수 있고 특검을 야당 입맛대로 추천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사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건 처음이 아니고 우리 기억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수사팀이었던 최순실 특검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최순실 특검 이전까지는 특검이 수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면 됐는데요. 국정농단 특검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대국민 보고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예. 그랬다가 드루킹 때는 특검이 악의적으로 망신을 준다면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듬해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피의 사실 공표를 일체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던 조항은 맞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바꾼 관행을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리는 게 맞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내규를 개정한 이후로요. 검찰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다. 특검도 특별검사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특별검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천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여당이 아닌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이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입니다. 의석수 20석이 안 되는 정당이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건 처음입니다. 최순실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법에도 여당의 추천권을 주진 않았지만 변협이나 대법원 등 제3의 기관 추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중립성을 갖췄습니다. 예, 완전히 야당 성향의 특검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과거에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 의혹은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엔 인지된 관련 사건인데 이번에는 그냥 인지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주장입니다. 예, 뭐 여권이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면 반대할 만한데 민주당은 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원칙인데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역대 특검법안 15건 가운데 BBK 특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야가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런 특별검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진짜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와서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럽긴 한데 그렇다면 여권에서 나오는 것처럼 총선 후에 하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달리던 고속버스 앞유리에 2m가량의 차량용 지붕 텐트가 날아들었습니다. 운전기사와 앞자리 승객이 크게 다쳤는데 어쩌다 이런 아찔한 사고가 벌어진 건지 구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버스 운전석 앞유리에 커다란 구조물이 박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차량용 캠핑 장비인 루프톱 텐트가 고속버스를 덮쳤습니다. 고속버스 앞유리에 떨어진 텐트 부품은 이렇게 찌그러진 채 도로 바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달리던 SUV 지붕에서 떨어져 뒤쪽으로 날아온 겁니다. 길이 2m짜리 낙하물이 충격 여파에 고속버스는 중앙 분리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지만 60대 운전기사와 70대 승객이 크게 다쳤고 승객 8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SUV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낙하물 사고 자체를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상대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다행히 그 잘 운전자가 다 서가지고 그 뒤에 추돌 사고나 이런 건 없었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낙하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며 지붕에 설치한 고정 장치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사고가 여러 번 있었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제가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루프톱 텐트를 경미한 구조장치로 구분해 별다른 점검 기준 등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택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죠. 늘어난 수요만큼 택배를 나르는 포터형 트럭도 급증했는데 이 차량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에 보닛이 없다 보니까 사고 충격이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거죠. 최수용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소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번엔 승용차가 직진하다 좌회전하는 화물차와 충돌합니다. 두 사고 모두 승용차 운전자는 경미하게 다쳤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50일 넘게 입원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의 구조적 특성 탓입니다. 승용차는 엔진룸이 승객룸 앞에 있는 반면에 캡오버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룸이 좌석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어떠한 전면부 구조가 없어서 삼성화재가 지난 6년간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캡오버형 소형 화물차 탑승자의 중상 이상 상해 비율은 승용차 탑승자의 약 3배나 됐습니다. 사상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승용차의 5배에 달았습니다. 실험용 차량이 시속 30km, 비교적 낮은 속도로 부딪혔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차체가 탑승자의 다리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전체 화물차 중 이런 형태의 차량이 60%나 차지하고 있어 기사들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의 충돌 안전성 평가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미 판매된 기존 모델은 2027년까지 적용이 유예돼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등굣길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몸값 2억 원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납치범이 한눈판 사이에 탈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는데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패딩 차림의 여자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다급하게 길을 건넙니다. 잠시 뒤 경찰차가 연이어 들어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등굣길 괴한에 납치됐다 탈출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납치범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백모 씨였습니다. 백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다가 집에서 아이가 나오자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테이프 등을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아이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연락해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연락받은 부모는 즉각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백 씨가 한눈 파는 동안 결박을 풀고 인근 파출소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백 씨는 집에 숨었지만 CCTV 등을 추적한 경찰에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백 씨는 경찰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는 미리 준비했고 납치 대상은 무작위로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섭죠. 겁나고 동네에서 일어났다는 게 겁이 나네요. 경찰은 백 씨가 CCTV 설치 지점을 잘 아는 거주 아파트에서 납치극을 벌이는 등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2명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낙서를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대가로 받은 돈이 1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작지 않은 돈입니다만 제 아무리 10대라 한들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낙서를 한 20대는 예술을 했을 뿐이라고 해 논란입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10대 남녀 한 쌍이 모자를 눌러 쓴 채 경찰서로 들어갑니다. 16일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낙서를 한 피의자입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사람이 경복궁 벽에 특정 사이트 홍보글을 써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 스프레이를 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대가로 받은 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홍보 낙서 장소와 문구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 낙서에 적은 불법 영상 사이트와는 어떤 관계시죠? 경찰은 낙서 의뢰 배후를 추적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를 했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SNS에 후기를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자신은 예술을 했을 뿐인데 일이 너무 커졌다며 영어 철자를 틀려 창피하지만 죄송하진 않다고 밝힌 겁니다.
담장 복구 작업은 다음 주중 1차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지워야 될 낙서가 많고 강추위까지 겹쳐 복구 작업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까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관과 기업 450여 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10년 넘게 한 명도 안 뽑은 글로벌 명품 기업도 있었습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733명인 프라다 코리아의 한국 본사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최소 22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규모입니다. 프라다 코리아는 지난 한 해 직원을 84명 채용했지만 장애인은 10년 넘게 단 한 명도 뽑지 않았습니다. 프라다 그룹 본사가 2년 전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한국에선 지키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과 기관 457곳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65곳이 10년 연속 명단에 올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뽑지 않은 유일한 중앙행정기관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법상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3.6%, 300명 이상 민간기업은 3.1%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도 부담금만 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의무를 권고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의무 고용률도 올리고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분담금도 높이고 지금은 견딜만한 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분담금 내고 말거든요.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일하다 다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산재보험이죠. 이를 부정수급한 이들이 무더기로 촉발됐습니다. 집에서 다쳤는데도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꾸미는 등 갖은 방법이 동원됐는데요. 정부는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에서 넘어져 다친 A씨는 직장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신고해 산재보험금 5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추락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타낸 B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게 목격됐습니다. 나이롱 산재사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시작한 특정감사에서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117건, 부정수급액은 총 6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부는 부당이득 회수와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 환자와 병원,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 카르텔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업무상 질병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재 카르텔, 속칭 나이롱 환자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018년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한 뒤 산재 신청 건수는 147%나 증가했습니다. 산재가 늘어나는 거는 적용 확대가 또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고용부는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산재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 건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팬덤을 활용해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건데 연예인이 청소년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음주 조장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아이돌 그룹 출신 효민의 이름을 내건 주류 제품입니다. 한 주류 업체와 손을 잡고 만들었는데 2주 동안 20만 캔 가까이 팔렸습니다. 연예인이 만들었다 이러면 조금 히피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낯설지 않고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난해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가수 박재범 소주를 비롯해 연예인 주류 제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이엘, 박성웅, 가수 임창정 등의 이름을 내건 제품들이 출시될 거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먹방으로 인기를 끈 가수 성시경도 내년에 자신의 이름을 건 막걸리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연예인들이 유독 술 시장에 많이 뛰어드는 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있는 중소 주류 제조업체를 통해 쉽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주류업체는 연예인을 통해 부족한 인지도를 메꿀 수 있습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요. 각각의 주류의 조예가 깊은 분들이라. 하지만 비싼 가격과 반짝 인기 등 한계도 뚜렷합니다. 특정 유명인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팬덤 마케팅 효과가 급감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효과도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죠. 그렇잖아도 너도 나도 유튜브를 만들어 경쟁적으로 술 마시는 연예인들이 넘쳐나는 상황. 하지만 연예인 주류가 청소년들의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근거가 되는 내년도 주택과 토지 공시가가 공개됐습니다. 이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는 1% 안팎으로 올라서 제도 도입 이래 변동폭이 가장 적었습니다. 궁금한 건 앞으로 내야 할 세금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겠죠. 정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자택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80억 3천만 원인데 내년엔 1.9% 오르면서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1% 안팎 소폭 상승합니다. 지난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변동폭입니다. 정부가 공시가 시세 반영률을 올해 순으로 맞춘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가격 변동성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에다 실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도 달라집니다. 올해보다 공시가가 1%가량 오른 서울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에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올해보다 4% 정도 늘어납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공시가격이나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개한 공시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1월 25일에 결정 공시합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야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이 19일이나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해를 넘기진 않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총액은 그대로 유지했고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과 검찰의 특활비는 줄이는 대신에 연구개발 R&D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늘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윤동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포즈도 한번 잡으세요. 그래도 포즈 한번 잡아요. 여야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뒤 기념 촬영을 합니다. 법정 시한을 19일이나 초과했고 3년 연속 지각 처리로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밝게 웃진 못했습니다.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오늘 예산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예산안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편성한 656조 9천억 예산안 중 공적개발 원조 ODA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 4조 2천억 원을 줄이는 대신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 R&D, 새만금 사업, 지역화폐 예산 등을 같은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 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0.6조 원을 순증한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민주당이 주장한 7,053억 원 중 3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채무와 국채가 늘지 않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자평했고 민주당은 마구잡이 예산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산안은 시트 작업으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명세서 작성 과정을 거쳐 내일 오전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10년간 지역의료 건물을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법이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최지원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지방의대 인력을, 공공의대는 국비로 양성된 의료 인력을 각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두 제도와 관련된 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함께 도입되지 않으면 수익성이 높은 과목에만 지원이 몰리고 국민의힘은 10년 의무 복무 조항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고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위헌 소지로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이고 정의당조차 수기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정당한 법안이고 필요한 법안이라도 최대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도 같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법안의 상임위 통과로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 중인 정부는 난감해졌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다가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는 의사들의 반발로 결국 의대 증원마저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향후 발생할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는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하죠. 대선 패배 후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하고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1월 재선에 실패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선거 불복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and congressmen and women.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지지자들은 의회로 몰려들었고 경찰을 폭행하고 담을 넘어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의사당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며 대선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 내에서만 적용되는데 비슷한 여러 소송 중 실제 출마를 금지한 첫 판결입니다. 법원은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적용했습니다. The court did a careful and thorough review of the trial court's proceedings, and we're very pleased with the outcome. 트럼프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현대차가 러시아 진출 13년 만에 현지 공장을 우리 돈 14만 원에 넘기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하게 되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현대차가 1조 원을 투입해서 지은 공장을 14만 원에 매각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생산법인이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 지난 2010년 완공해 연간 23만 대 자동차를 생산해왔지만 러우 전쟁 여파로 지난해 3월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을 현지 기업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우리 돈 단돈 14만 원입니다. 공장 건설 등에 1조 원이 투입됐지만 운영 중단으로 손해가 커지면서 헐값에 매각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 정부의 압력도 워낙 커졌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2년 안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붙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1조 원짜리 공장을 통째로 날리게 됩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는 국내 기업들도 고민입니다. 삼성전자는 TV 생산 공장, LG전자는 가전제품 생산 공장이 러시아에 있는데 역시 2년 가까이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기업들에게도 헐값 매각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두보 역할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그냥 엑시트 하기에는 그 시장을 앞으로는 영영 놓친다는 불안감도 같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식품 기업들은 공장을 정상 가동하며 초코파이와 라면 등 역대급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내년 과학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술은 무엇일까요? 한층 업그레이드된 챗GPT부터 질병을 예방해주는 모기까지 궁금증을 자극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지가 선정한 과학적 사건을 김지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세계 최대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의 첫 개발자 회의.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 챗GPT-4 터보가 공개됐습니다. Today, we are launching a new model, GPT-4 Turbo. 300페이지짜리 책을 순식간에 요약하고 이미지 생성과 텍스트 음성 변환도 가능한데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의 챗GPT-5 출시가 예고돼 있습니다. 과학저널 네이처는 내년에도 AI와 슈퍼컴퓨터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과학계는 내년 브라질에서 생산될 질병과 싸우는 모기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같은 질병으로부터 최대 7천만 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ver half the world's population is currently suffering or at risk of contracting these diseases. We have a solution and our goal is to scale and deliver it to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that need it.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칠레의 베라루빈 천문대에도 세계의 눈이 쏠려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남반구의 전체 하늘을 조사하는데 3,200만 화소 카메라로 지구와 가까운 새로운 소행성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1970년대 이후 미국이 처음 발사하는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중성자 질량 정밀 측정 등 다양한 과학적 성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작고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추상화에 담아내고 있는 젊은 화가가 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서도 개인전을 연 화가 신디정인데요. 박소영 기자가 그의 작품 세계를 소개합니다. 붉은색으로 전면을 칠한 화폭. 캔버스 표면이 작은 한지 조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화가 신디정이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상실감을 달래듯 한지로 빈 공간을 메우고 그 위에 색을 올려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후 삶과 죽음, 의식과 무의식에 대한 생각은 그의 작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엄청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신디정에게 작업은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과정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실에 들어서면 명상을 시작하며 마음을 비워내는데 흔들림 없는 고요한 상태에서만 편안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작업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공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업실에 딱 들어가면서 그 진공의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명상이 시작이 돼요. 작가로서 그의 바람은 자신의 작품을 보는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함께 경험하는 것. 이번 전시에서는 2017년 작품부터 작가의 최신작까지 모두 38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상위 40명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결과를 보니 팀 성적과 돈이 꼭 비례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어느 구단이 임금 가성비가 가장 높았을까요? 성민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헛스윙 삼진으로 위기를 넘기는 고영표. 한국 시리즈에서도 LG 타선을 틀어막았습니다. 고영표의 2023년 연봉은 4억 3천만 원. 12승 7패. 평균 자책점 2.78의 성적에 퀄리티 스타트를 해마다 21개씩 3년 연속 해냈습니다. 올 시즌 KT에는 고영표처럼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한 선수가 많았습니다. 상위 40명 연봉 총액은 94억 8,300만 원으로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7위에 머물렀지만 성적으로는 당당하게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돈값을 못한 구단도 있었습니다. 두산은 111억 8,175만 원으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을 썼지만 5위에 그쳤습니다. 삼성은 프로야구 최고 연봉 선수인 구자욱을 비롯해 연봉 합계에서 5위를, 롯데도 4위를 기록했지만 성적은 각각 7위와 8위에 머무르며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는 연봉 총액 3위로 이른바 가성비 야구를 했습니다. 2023 시즌 꼴찌 키움은 쓴 돈에서도 1위 두산에 5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키움은 이정우의 메이저리그 이적료로 올해 선수단 예산에 버금가는 246억 원을 새롭게 챙겼습니다.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선수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전쟁인 프로야구, 성적은 연봉순이 아니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교육부와 조선일보사, 방일영 문화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21회 올해의 스승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 영화학급을 개설한 서울맹학교 강미애 선생님을 비롯해 강미숙, 김동민, 김용곤, 박순덕, 박훈, 장호근 선생님 등 모두 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과 상금 2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2500년) 전 이란의 페르시아 왕궁 페르세폴리스로 들어서는 만국의 문입니다. 반인 반수상 라마수가 지키는 문 양쪽 기단 벽에 낙서가 빼곡합니다. 송곳이나 정으로 깊이 새겨놓아서 깎아내지도 못한 채 300년을 지나옵니다. 1704년 네덜란드 화가를 시작으로 서구 방문객 이름이 222에 이른다고 하죠. 뉴욕 헤럴드 기자였던 탐험가 헨리 스탠리가 실종된 선교사 리빙스턴을 찾으러 아프리카로 가던 길에 남긴 이름도 있습니다. 반미 감정이 드센 이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느라 무덤에서도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양산 통도사, 덜머리 금강송길 바위들에도 옛 시인, 묵객, 벼슬아치의 이름이 1800개가 넘습니다. 단원 김홍도, 개화파 박영효, 종두법의 지석영, 의암, 손병희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시대에는 돈을 받고 이름을 새겨주는 석공들이 성업했다고 하죠. 예나 지금이나 이름 낙서는 나 여기 다녀갔다며 존재를 알리고 남기려는 인간 욕구의 산물입니다. 그렇듯 인간은 낙서하는 존재, 호모 그라피티입니다. 심리와 정서, 소원을 드러내는 표현이자 창작, 놀이 그리고 심리적 배설이라고 하죠. 누구야 사랑해 같은 외침처럼 말입니다. 누가 썰물진 모래밭에 한 줄로 쓴 말, 정순아 보고 잡아서 죽겠다. 바다는 춥고 토막말이 몸에 저리다. 모래밭 낙서는 파도에 사라지지만 금강산 박연폭포와 백두산 장수봉 암벽을 파낸 김일성 부자의 낙서는 이렇듯 끔찍한 자연에 대한 폭력입니다. 세계에 끊이지 않는 문화재 낙서 역시 무지하고 상스러운 배설입니다. 경복궁 담장 44m의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낙서했던 범인을 잡고 보니 10대 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담에 사이트를 홍보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해서 믿기 힘듭니다만 문화재 낙서가 어떤 짓인지도 모른 채 철없이 벌인 장난이라는 건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날 모방 범죄를 저질렀다 자수했던 20대는 게다가 황당무계한 글까지 올렸습니다. 짓궂은 장난을 하고 싶었다. 예술을 한 것이고 그저 낙서일 뿐이라며 죄송하지 않답니다. 낙서의 철자가 틀려 창피하다. 하트를 금원색으로 했으면 좋았겠다고 품평까지 했죠. 유덜유덜 약을 올리며 매를 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합니다. 관광객 낙서에 몸살을 앓던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은 디지털 낙서장을 설치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남긴 메시지를 웹사이트에 영구 저장해 이름도 남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낙서 욕구를 풀어줄 대안도 궁리해 볼 만하죠. 바닷가에 토막말 낙서트라도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12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였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예상되는데요. 아침에 서울이 영하 15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는 올겨울 첫 한파 경보가, 남부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제주 산지에 최고 70cm 이상, 전북에 50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20cm 이상이 예상됩니다. 동해안에서는 화재 사고를, 해안가와 제주에서는 강풍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20도, 대전 영하 13도 등 전국적으로 맹추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도 대구와 울산 영하 2도로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는 일요일까지 눈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